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이 포기한 기술. 2. 18만 톤. 3. 유럽 패닉에 빠졌다. 최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초도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직후 매우 이례적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기 보유국인 미국에서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군사전략 싱크탱크의 놀라운 분석 결과가 나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심지어 해당 싱크탱크는 향후 KF-21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됐을 때 얼마나 주변국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CSIS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사이에선 한국이 향후 400대의 KF-21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각국의 국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매체들에서 2030년대 이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군사적 대립이 생길 시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즉 KF-21 수백여 대가 베이징 상공에 뜨기만 해도 역대급 뻥 스펙을 자랑하는 중국의 일대의 방공망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후부터는 현무 미사일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으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신들에서조차 KF-21의 능력을 매우 높이 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재까지 나온 모든 KF-21의 시제기들의 IRST라 불리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IRST라 함은 위협 표적을 신속하게 탐지 추적하고 적외선 영상 정보를 파일럿에게 제공하는 경량화된 적외선 센서를 뜻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IRST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서 기존 레이더가 탐지해내지 못하는 영역에 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능은 실전에서는 전파방사동제 상황에서 전투기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적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서 적기를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또한 적의 RWR 장치에도 걸리지 않고 ECM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일정 거리 이내에서 다른 레이더보다 더욱 정밀하게 적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IRST 기술력이 무려 수십 년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던 구식 기술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압도적 성능의 IRST가 왜 지금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으며 과거에 나온 기술력을 탑재한 KF-21이 현재 다시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세계 각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는 적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첨단 소재가 적용된 비행기로서 주로 적의 진영에서 온밀한 공습이나 탐색을 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텔스기가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적군이 쏘는 레이더 주파를 스텔스기에 사용된 램 도료나 스텔스기 구조로 제작된 RAS 구조로서 전파를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이처럼 완벽하고 은밀한 기동으로 공중전의 게임체인저인 줄로만 알았던 스텔스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텔스기에서 발생하는 엔진열과 비행 중 발생하는 열에너지까지 모두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물체는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뜨거울수록 높은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IRST는 이러한 열에너지의 파장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죠.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의 경우 당연하게도 엄청난 열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공중에 있을 경우에는 차가운 대기로 인해 더욱 쉽게 탐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찍이 미군은 IRST 기능을 F-101, F-102, F-106 등의 항공기에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발 초기 단계였던 IRST의 기술력으론 겨우 수KM을 탐색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먼 거리의 정보를 탐지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레이더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 이 IRST는 역사 속으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더 기술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완전히 IRST 기술력을 버리고 레이더 기술력에 집중을 한 결과 현재 미국의 F-15, F-16, F/A-18 등 4세대 전투기에서는 IRST를 채택하지 않고 모두 강력한 레이더로 무장의 전장을 지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인화는 달리 1970년대 스텔스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던 소련은 IRST 기술력에 더욱 매진을 하게 되고 이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MiG 29수 27 등의 기본으로 장착했지만 이 당시에도 역시 미국의 첨단 레이더에 비해 성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으로 인해 IRST 기술력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요. 스텔스기는 레이더 적외선 육안 등의 시스템으로부터 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가장 최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레이더 저피탐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출력 엔진을 활용하고 있는 스텔스기 역시 엄청난 엔진 열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어려웠고 또한 막강한 출력으로 인해 비행 중 발생하는 열에너지까지 상당해 결국 열에너지의 파장을 탐색하는 IRST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초기 미국과 소련이 채택했던 IRST 기술력의 경우 탐색거리가 수 km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센서 기술력 등의 발달로 인해 무려 100km 거리에 있는 전투기까지 감지해낼 수 있도록 개발돼 현재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급부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간 적국의 스텔스기를 찾아낼 기술력이 없었던 다수의 국가들에선 이런 열에너지를 탐지할 수 있는 IRST 기능을 보유한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혈안인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이 IRST 기능을 탑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F-35를 44km 거리에서 포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서호 레이더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IRST 기술력이 공중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분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버렸던 미국조차도 최근 부랴부랴 IRST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전투기에 추가적으로 탑재하고 있을 정도이니 현재 IRST 기술력이 얼마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매우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KF-21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KF-21에 탑재된 IRST 기술력이 이후 TGP와 연동되어 광학적으로 더욱 진보되고 AESA 레이더와 더불어 항공기 내 모든 시스템과 상호 보완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KF-21의 원거리 교전과 근거리 교전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이 KF-21의 부족한 무장 탑재량과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조롱하며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6주만 덩치로 인한 무장 탑재량을 자랑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많은 외신들에서 이미 노출되었다시피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그 6주만 덩치에 걸맞지 않게 엔진 기술력이 처참할 정도로 떨어져 교전 시 부족한 전투기의 추진력을 내기 위해 애프터버너를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IRST를 탑재한 KF-21의 탐지거리에 손쉽게 포착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스텔스 기능은 이미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공중전에서 무장 탑재량을 포기하지 못하는 6주만 덩치 역시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28년까지 우선 40대의 이 IRST 기술력을 탑재한 전투기 배치로 시작해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도합 120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향후 수출 실적이 늘어날 시 양산 단가는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니 우리 공군은 향후 수백 대 이상의 추가 양산의 의지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는 현재 IRST와 기술력과 더불어 향후 KF-210I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단숨에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신소재는 미국도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 양산을 포기해버렸던 기술력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IRST 기능이 아무리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신의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정도로 첨단 전투기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스텔스 기술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전투기의 성능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군사 열강들에선 전투기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스텔스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텔스 소재를 기존 전투기에 접목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현대의 공중전도 스텔스 전투기에 맞서는 무기 체계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은 주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췄을 때 빛이 표적의 표면에서 산란되기 때문에 이때 되돌아오는 광원의 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들을 상대로 IRST와 더불어 매우 효과적인 공략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이후 TGP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기체 표면을 구현한다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란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을 얼마 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해낸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 사진을 살펴보면 기존 소재의 물체는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한국이 개발한 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사 신호를 저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상적으로 스텔스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표적을 추적하는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소재는 마이크로 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하고 검출기에서 탐지되는 신호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국내 연구진이 공개한 IR 적외선 탐지기 사진을 보면 소재 적용이 안 된 물체는 흰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신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이와 같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는 앞서 언급한 IRST에게 발각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기도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모든 적의 유도 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적이 보유한 반 스텔스 탐지 장비에는 탐지되지 않으면서도 검출되는 신호가 극히 미약해 미사일 조준이 완전히 불가능해져 오직 육안만으로 포착해 기체에 탑재된 기관포만으로 KF-21을 상대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가 KF-21의 양산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시 현존하는 탐지 장비로는 KF-21을 상대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그간 한국의 KF-21을 폄하하기 바빴던 나라들에서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한 중국은 물론이고 최근 영국과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하며 4.5세대에 불과한 한국의 KF-21은 향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던 일본에서도 엄청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의 노골적인 압박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자주국방이라는 일념 하나로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추구해온 우리 기술진들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염원이었던 자주국방이 점차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위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자국산 에너지를 무기화하며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였고 이에 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는데요. 군사 전문가들 마저 러시아의 최종 병기는 S-400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도 수-57 체크메이트도 아닌 이웃나라를 겨냥한 협박을 중단해야 한다도 하였습니다. 유럽행 천연가스의 상당수를 쥐고 있는 생산국 러시아는 서방 외교 결전병기로 일명 잠가라 밸브 또는 밸브 잠가라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이웃 유럽 국가에게 쓰는 대표적인 필살기이자 횡포로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현재 유럽연합 소속 25개 국가는 천연가스의 90%, 석유 제품의 97%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스의 40% 원유, 25%가량이 러시아에서 수입할 정도로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데요. 거기에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국내 천연가스의 생산, 유통, 판매를 전담하는 가스프롬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가스프롬 이사회 임원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장유, 차관 등 고위직을 겸하고 있어 러시아 정부의 뜻대로 천연가스를 마음대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3일 미국 CNBC의 저널리스트인 칼킨타니아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골드만 삭스의 보도를 인용하여 유럽이 겪고 있는 공급망 난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국가들의 새로운 해결법이 효과를 봄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올겨울 절반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유럽 천연가스 도매 가격이 내년 1분기 말까지 메가와트 시간당 약 215유로에서 100유로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가스원툴 러시아의 푸틴이 오열할 만한 소식이죠. 현재 유럽은 에너지 탈러시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파울로 젠털로니 경제 담당 EU 집행위원은 EU가 효과를 보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바로 공급망 다변화였습니다. 유럽은 미국, 카타르, 호주, 아제르바이잔, 터키, 서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천연가스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이를 위해 역내 LNG 터미널 등 기반시설 증설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LNG 수출 1위가 러시아인가 했더니 웬걸 호주였고 2위는 카타르, 3위는 미국 그리고 4위가 러시아입니다. 국제가스연맹 2021 월드 LNG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수출 물량 372.3MT 가운데 호주가 78.5MT, 카타르가 77MT, 미국이 67MT, 러시아는 29.7MT를 차지했죠. 물론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유럽 비중이 높은 점은 있지만 다 국가에서 워낙 생산량이 많다 보니 해결하지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문제는 육지의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하는 러시아 천연가스와 달리 제3의 다른 국가에서 수입은 오직 LNG 운반선 밖에 없어 운반선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는데요. 이에 해외 매체 시트레이드는 가스는 많지만 배는 없다면서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는 데에는 생산보다 운반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의 선박 건조 역량에 유럽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사실 워낙 예상도 됐고 실제 움직임도 일고 있어서 별다를 게 없는 내용이지만 미국과 유럽 매체는 또 하나의 새로운 해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유식 저장 설비인 FSRU인데요. 떠다니는 LNG 기지로 해상에서 LNG를 적재 저장 재기화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육상 LNG 터미널 대비 초기 투자 비용 CAPX이 적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FSRU 운영업체 익셀러레이트 에너지에 따르면 신규 FSRU 건조비는 2.5달러억 3억 달러 규모이며 일반적으로 육상 터미널 건설 대비 절반 수준입니다. 또한 FSRU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건설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육상 재기화 시설을 건설하는 기간은 4에서 5년 정도 걸리는 반면 FSRU 신설은 2에서 3년, 개조는 1에서 1.5년가량 기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 외 소규모 물량 수입이나 수요의 계절적 변화에 대해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육지 건설 대비 부지 확보 문제나 환경 관련 인허가 승인 과정 절차도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어 차세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미와 동남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 가스 수입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었지만 이제 유럽 내에서도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 시 타격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FSRU 증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 상반기에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이 FSRU 10척의 기용을 결정했고 독일은 지난주에만 5척을 추가로 수배할 정도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게스그리드는 부유식 LNG 생산기지를 통해 LNG를 수입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스 역시 지난 5월 동북부 항구도시 알렉산드로폴리스에서 약 18km가량 떨어진 해상 부유식 LNG 터미널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재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 가운데 80%를 한국 조선 빅3가 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FSRU 선박은 대려 한국 빅3가 사실상 100% 독점에 건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국가주도적으로 한국 조선 3사를 견제하고 있고 이후 역시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의 합병을 반대하는 등 한국조선사가 전 세계 발주 물량을 독점하는 것에 비판적인데 FSRU 설비를 한국이 100% 건조하는 것도 문제 삼지 않겠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한국 말고는 건조 기술력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개조 FSRU 시장은 인건비가 낮은 싱가포르, 중국 등의 업체들이 간간히 수주를 따내고 있긴 한데요. 호동중화조선은 그리스 선박회사 다이나가스에서 발주한 FSRU를 처음으로 건조에 도전했습니다. 이는 다이나가스사가 운용하던 LNG 선박을 개조하여 만든 것인데요. 향 전문가들은 FSRU는 첨단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15년이 넘게 기술에 매진한 한국을 이제야 각 건조하기 시작한 중국이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얼리를 한국조선해양은 2000년대 중반 FSRU에 대한 건조 설계 연구를 진행하여 2014년 세계 최초의 FSRU 시설을 건조하였는데요.
이제는 중국이 쥐고 있는 저가, 개조 시장에서도 신기술을 접목해 중국 저가 수주를 완벽 차단할 생각입니다. 중국 저가.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8월 개조 FSRU를 위한 핵심 설비인 중소형 LNG 제기화 모듈의 개발을 마치며 한국 성급 KR의 기본 인증 AIP도 획득했습니다. 모듈 방식으로 제작 단가를 낮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잠재 고객들에게 FSRU 개조 비용으로 척당 약 6천만에서 1억 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주마권 업체 최저가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조선소의 독닭을 오랜 시간 할애에 새로 짓지 않으면서도 FSRU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효과가 나게 되는 것이죠.